실수투성이 비서라며 미친년 커피나 타오고 옷이나 벗어라며 온갖 무시를 당하던 그녀. 하지만 조폭들이 회장실에 들이닥친 순간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707 특임단 출신 전설의 여군이 비서의 가면을 벗고 쓰레기 조폭들을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바다에서 피어오른 짙은 해무가 회색빛 마천루들의 허리를 감싸 안는 아침.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는 거대 기업 대오그룹의 본사 건물은 마치 안개 속에서 갓 깨어난 강철의 거인처럼 위압적으로 솟아있었다. 그 정상, 구름과 맞닿은 펜트하우스 층의 회장실은 대오의 심장이자 총수 강민준 회장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고독한 호랑이의 그림자를 보필하는 이는 비서 이세연이었다. 올해 33. 목덜미를 간신히 덮는 단정한 단발머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는 깊고 고요한 눈. 그녀는 마치 대오그룹이라는 거대한 함선의 항해를 돕는 정밀한 자이로스코프처럼 소리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 반 강 회장보다 1시간 반 먼저 시작되었다. 밤사이 뉴욕과 런던 지사에서 날아온 긴급 보고서들을 단 3페이지로 요약하고 그날의 원자재 가격 변동과 국제 정세가 그룹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그의 책상 위에 올렸다. 회장실의 실내 온도는 섭씨 23도, 습도는 45%. 강 회장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미세한 환경까지 그녀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가 마시는 보이차는 중국 윈난성의 천년 고목에서 딴 찻잎을 정확히 95도의 물로 우려낸 것이어야 했고 단 한 방울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이 비서.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낮고 날카로웠다. 세연은 즉각 응답했다.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있을 부산항 신규 터미널 기공식 연설문 최종본 가져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세연은 검은색 파일 홀더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다. 티타늄으로 제작된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해무에 잠긴 광안대교와 망망대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 압도적인 풍경을 등지고 선 강민준 회장은 굶주린 호랑이 그 자체였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꼿꼿했고 매섭게 빛나는 눈은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여기 있습니다. 어제 지시하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비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세연이 서류를 내밀자 강 회장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녀를 먼저 훑었다. 마치 스캐너처럼 그녀의 표정과 자세, 복장의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집요한 시선이었다. 읽어봐. 네. 내 눈이 침침해서 그러니 직접 한번 읽어보라고. 그것은 배려가 아닌 시험이었다. 세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발음은 아나운서처럼 정확했고 목소리의 톤은 연설문의 내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되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패여갔다. 그만. 세연의 낭독이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비전인가?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미사여구를 그럴듯하게 짜깁기한 싸구려 연설문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내 입으로 이런 영혼 없는 문장을 읊으란 말인가? 대호의 이름에 먹칠할 셈이야? 날카로운 질책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에게 이세연은 경외의 대상이었다. 재계의 폭군으로 불리는 강민준 회장. 그의 비서직은 짧게는 사흘, 길게는 2달을 버티지 못하는 지옥의 자리였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외국어에 능통했던 이전의 비서들은 그의 호통 한마디에 눈물을 쏟으며 사표를 던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세연은 달랐다. 벌써 1년 반째 그녀는 강 회장의 살을 애는 듯한 완벽주의와 얼음 같은 질책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저 여자 정말 보통이 아니야. 회장님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감정이 없는 사이보그 같아. 동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세연의 겉모습일 뿐이었다. 그녀의 단정한 정장 아래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강인함의 근원은 평범한 비서의 이력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충청북도 증평의 깊은 산속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라 불리는 그곳에서 그녀는 전설적인 여군으로 불렸다.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 깊은 곳에는 때때로 평범한 직장인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목표물을 포착한 맹수의 예리함이 섬광처럼 번득였다. 주변의 모든 소음 속에서 위협적인 발소리만을 골라내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적의 시선만을 감지해내는 본능.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혹독한 지옥에서 살아남은 자에게만 허락된 감각이었다. 사건은 그날 오후에 터졌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와의 화상회의를 불과 10분 앞두고 세연은 최종 투자 제안서와 부속 서류들을 챙겨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빨랐다. 강 회장의 불호령에 연설문을 밤새 다시 고치느라 잠을 설친 탓이었다.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누군가와 강하게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균형을 잃은 세연의 손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복도 바닥에 하얀 종이들이 나비떼처럼 어지럽게 내려앉았다. 부딪힌 사람은 기획조정실의 신입사원이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연신 허리를 숙였다. 세연은 아무 말 없이 흩어진 서류를 줍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강민준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복도를 갈랐다. 신입사원은 겁에 질려 거의 울상이 되었고 세연은 묵묵히 마지막 장까지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불찰? 이 비서 지금 이게 불찰이라는 말로 덮어질 상황인가? 수조 원이 오가는 투자 계약이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보좌하겠다는 건가? 그의 분노는 회의실 앞 모든 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발했다. 서류 한 장 제대로 간수 못하는 비서는 필요 없어. 태산 같은 대우에 좀벌레가 꼬인 것 같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회의 준비는 박 부장에게 맡기지.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감춘 두 손은 누구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적진 한가운데서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고립되었을 때 느꼈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아드레날린의 분출과 닮아 있었다. 지금 그녀의 목표는 눈앞의 회장을 설득하는 것이었고 전장은 대오그룹이라는 거대한 빌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강민준 회장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한 뒤 용암처럼 천천히 식어갔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와의 회의는 박 부장이 대신 들어갔지만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에 진땀을 빼야 했다. 결국 회의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애매한 결론으로 끝이 났다. 강 회장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다. 회장실로 돌아온 강 회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부산항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저 크레인들처럼 평생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삐걱거렸다. 저녁이 되어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 자신의 사무 공간에서 쫓겨난 이세연은 비서실 한쪽 구석의 작은 책상에 앉아 묵묵히 자신의 실수를 복기하고 있었다. 흩어졌던 서류들을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고 혹시라도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 돋보기까지 동원해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죄를 지은 후 근신하는 수련생처럼 보였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책상 앞에 서서 그녀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손짓이 그것을 막았다. 오늘 회의 엉망이 됐어. 그가 나직이 말했다. 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네가 왜 내 비서로 뽑혔는지 아나?
강 회장은 질문을 던지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자네의 이력서는 가장 초라했지. 비서 경력도 전무하고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었어. 하지만 면접 때 자네 눈빛이 달랐어. 다른 애들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거나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지. 그런데 자네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군. 마치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특전사 베레모를 쓴 젊은 장교의 사진이었다. 그의 외아들 강지훈 소령. 몇 해 전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비밀작전 수행 중 전사한 아들이었다. 죽은 내 아들놈이 꼭 그런 눈을 하고 있었지.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듯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 그래서 뽑았어. 내 아들 같은 녀석이라면 내 옆에서 제대로 보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그런데 오늘 자네 모습은 금이 간 백자 같았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안에서는 부서져 내리고 있는. 순간 세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강 회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아득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놈은 나를 원망했어. 아비의 욕심 때문에 원치 않는 군인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보다 뛰어난 군인이 되었지.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던질 놈이었어. 그래서 간 거야. 그의 목소리 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황급히 액자를 내려놓고 헛기침을 했다. 자네를 다그치는 건 자네가 밉거나 무능해서가 아니야. 내 곁의 사람은 나보다 더 단단해야 하니까. 내가 흔들릴 때 기둥이 되어줘야 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적을 먼저 발견해야 하니까. 대호라는 배의 선장이 나지만 그 배의 항로를 비추는 등대는 자네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 등대가 깜빡거리면 우리 모두 침몰하는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를 하나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았다. 아까 서류 줍다가 손등이 긁혔더군. 흉 터지면 안 되니 바르도록 해.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건네는 서투른 위로이자 채찍질 뒤에 숨겨진 희미한 당근이었다. 그는 세연이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 모질게 굴었던 것이다. 그녀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댔던 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오늘 망친 투자 제안서 자네 손으로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로 들어갔다. 세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연고와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번갈아 보았다. 차가운 얼음장 같던 강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들을 향한 지독한 그리움과 자신을 향한 비뚤어진 기대감이 흐르고 있음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온기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사명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반드시 지켜드려야 한다. 그녀는 군복 주머니 속에서 늘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던 차갑고 낡은 인식표의 감촉을 떠올리며 다짐했다. 한편 부산의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대호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이빨을 갈고 있었다. 부산항 재개발 사업의 이권을 노리고 대호건설에 접근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칠성파였다. 그들의 두목 마동철은 잔인하고 뒤가 없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강민준 그 영감탱이가 끝까지 버틴다 이거지. 좋아.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호랑이를 굴 밖으로 끌어내면 되는 거야.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말입니까, 형님? 호랑이가 가장 아끼는 게 뭘까? 새끼 호랑이지. 그런데 그 새끼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렇다면 남은 건 그놈의 자존심과 그 옆에 붙어 다니는 예쁘장한 비서년인가. 마동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거대한 폭풍이 대호그룹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다음 날 오후 이세연은 밤새 다시 작성한 투자 제안서를 들고 회장실에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안경 너머로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미세하게 풀어진 미간은 그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싱가포르 놈들 구미가 당기겠군. 수고했어. 1년 반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세연이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이었다.
비서실 밖에서 요란한 소음과 함께 여직원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무슨 소란이야? 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치는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문을 지키던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피를 흘리며 복도에 쓰러져 있었고 그들 너머로 험악한 인상의 사내 5-6명이 짐승처럼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남자는 뱀처럼 교활한 눈빛의 마동철이었다. 그는 보란듯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회장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아이고 강 회장님. 직접 뵙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우리 같은 아래 것들이 직접 찾아올 수밖에요. 마동철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조폭들은 회장실의 값비싼 도자기와 미술품들을 손으로 툭툭 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강 회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동철을 노려보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이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내 사무실에서 끄지 않으면 내 놈들 모두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켜버릴 줄 알아. 하하. 역시 대호그룹 회장님 입만 사르셨네. 마동철이 과장되게 웃었다. 영감님 좋게 말로 할 때 들으시죠. 부산항 재개발 사업 우리 칠성파랑 같이 갑시다.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드리죠. 어림없는 소리. 똥파리 같은 놈들과는 겸상 안 하는 게 내 원칙이야. 썩 꺼져. 강 회장의 일갈에 마동철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다. 덩치 큰 부하 하나가 다가와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모조리 바닥에 쓸어버렸다. 세연이 밤새 공들여 만든 최종 제안서였다. 영감님이 노망이 드셨나? 우리가 누군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상황이 험악해지자 세연이 조용히 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는 조폭들의 위압적인 덩치에 비하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마동철은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오호, 이게 그 소문으로만 듣던 철벽 비서님이신가?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제법인데. 회장님 취향이 아주 젊으셔. 그의 말에 조폭들이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야 비서. 어른들 사업 얘기하는데 어디 계집이 끼어들어. 저쪽 가서 오빠들 마실 시원한 커피나 좀 타와봐. 서비스가 좋으면 이 오빠가 밤에 개인적으로 팁도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응? 한 놈이 능글거리며 세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세연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장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폭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다. 뭐야 이 쌍년이? 오빠가 친히 만져주시겠다는데 영광인 줄 알아야지. 그가 다시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찰나 세연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춤과도 같았고 번개와도 같았다. 그녀는 손을 뻗는 조폭의 손목을 잡아채고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뚜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조폭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조차 아니었다. 짐승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었다. 크악! 내 팔.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다른 조폭들이 당황하여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세연은 팔이 꺾인 놈을 그대로 방패 삼아 앞으로 밀어붙였다. 이 미친년이. 가장 가까이 있던 다른 조폭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세연은 몸을 숙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앞으로 고꾸라지는 조폭의 턱을 팔꿈치로 정확하게 올려치자 그는 끄 소리를 내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마동철과 남은 조폭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가냘프고 순종적으로만 보였던 비서가 707 특임단의 대테러 전술처럼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것이다. 뭐해 이 등신들아. 전연 잡아 족쳐. 마동철의 불호령에 남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묵직한 대리석 재떨이를 집어들었다. 세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하드커버 법률 서적을 집어들어 날아오는 재떨이를 막아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책이 찢어졌다. 그 틈을 이용해 다른 한 명이 뒤에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세연은 몸을 낮추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겁에 질려 주춤거렸다. 세연은 그에게 다가갈 필요도 없었다. 책상 위 필통에 꽂혀있던 묵직한 만년필을 뽑아들고 망설임 없이 그의 허벅지를 향해 투척했다. 악! 날카로운 만년필 촉이 정확하게 그의 대퇴부 근육에 깊숙이 박혔다. 조폭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다리를 붙잡고 뒹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동철뿐이었다. 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신을 노려보는 세연을 마주했다. 정장을 입은 여비선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적의 심장을 노리는 고독한 백호 한 마리가 서 있을 뿐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늘 조용하고 단정하던 이 비서. 때로는 실수투성이라 호되게 야단치던 그녀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단신으로 조폭들을 제압한 것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모든 동작이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살상기술. 특수부대의 전투기술이었다. 마동철은 뒷걸음질 쳤다. 너 정체가 뭐야, 이년아? 세연은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주워 일일이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마동철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격렬한 싸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다시 차분하고 냉정한 비서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 경이로운 변화에 강민준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격투 중에 그녀의 블라우스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낡은 군번줄에 머물렀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그것을 응시했다. 설마 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충격적인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회장실은 태풍이 휩쓸고 간 전쟁터와 같았다. 깨진 도자기 파편과 찢긴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대호그룹의 심장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뒤늦게 들이닥친 보안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눈앞의 상황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했다. 건장한 조직폭력배 여럿을 제압한 것이 가냘픈 여비서 한 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악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마동철은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이세연을 향해 뱀처럼 악독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두고 보자, 이 쌍년아, 내가 여기서 나가는 날 내년에 그 예쁜 얼굴 가죽부터 벗겨버릴 테니까. 그의 저주 섞인 협박에도 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길가의 오물을 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으로 그를 배웅했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이 실려나가고 요란했던 소음이 잦아들자 회장실에는 납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민준 회장은 모든 직원을 물리고 육중한 문을 닫았다. 이제 이 거대한 공간에는 오직 그와 이세연 단둘만이 남았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폐허가 된 자신의 왕국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나뒹구는 아들의 사진 액자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찢어진 정장 소매 아래로 단단한 팔뚝을 드러낸 채 서 있는 세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당혹감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세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듯한 깊은 혼란과 무언가 근원적인 진실을 마주한 자의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이 비서.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군가?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에 대한 감사함도 정체 모를 강자에 대한 경계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은 아들이 떠올랐던 그 눈빛의 주인이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힘과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영혼의 질문이었다. 세연은 대답 대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자신의 블라우스 목 부분에 손을 가져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목에 걸려있던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낡고 흠집이 가득한 군번줄이었다. 오랜 시간 땀과 피가 스며들어 검게 변색된 인식표 2개가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에 부딪혀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그녀는 그것을 강 회장 앞에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강 회장의 시선이 떨리는 군번줄로 향했다. 인식표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 그것을 확인한 순간 철옹성 같던 그의 표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ROKA SWC 3570XXX MAJOR KANG JIHON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령 강지훈. 죽은 아들의 이름이었다. 아들의 유품은 모두 군 당국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군번줄이 자신의 비서 손에서 나왔다. 이걸 왜 자네가 가지고 있는 건가?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세연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긴 비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를 기억하는 한 명의 군인이었다.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세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회장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강지훈 소령님은 제 팀장이셨고 저는 그분의 팀원이었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이세연 상사였습니다. 순간 회장실의 풍경이 아득해지며 세연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중동의 태양, 숨막히는 모래먼지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이름 모를 분쟁지역. 극비리의 적 수뇌부의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임무 수행 중 그들은 적의 기습적인 매복에 걸려들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고 팀원들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이 상사, 11시 방향 적 중화기, 제 앞에. 지훈의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세연은 반파된 건물 잔해에 몸을 숨긴 채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적의 화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때 부상당한 통신병이 엄폐물 밖으로 노출된 것을 지훈이 발견했다. 젠장, 아무도 두고 가지 않는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쏟아지는 총알을 뚫고 통신병에게 달려갔다.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던 바로 그 순간 적의 저격수가 쏜 총탄이 그의 방탄복 옆구리에 무방비한 틈을 파고들었다. 팀장님. 세연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이 악물고 버티며 통신병을 끝까지 밀어넣고 나서야 주저앉았다. 세연은 포복으로 기어가 그의 곁에 다가갔다. 방탄복 옆으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었다. 정신 차리십시오. 소령님. 세연이 응급처치를 하려 했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지훈은 자신의 상태를 직감한 듯 피를 토하며 세연의 손을 잡았다. 들어라 이 상사 이건 명령이다. 그는 힘겹게 자신의 목에서 군번줄을 벗겨냈다. 이거 우리 아버지께 전해드려라. 내가 끝까지 비겁하지 않았다고 내 사람들을 지키다가 갔다고 꼭. 그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부탁한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호랑이인 척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늙은 호랑이일 뿐이다. 자네가 좀 지켜드려라. 이게 내 마지막 명령이다. 그것이 강지훈 소령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세연은 울부짖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회장실. 세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민준 회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군번줄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낡은 금속 조각에서 그는 아들의 마지막 온기를 느끼는 듯 했다. 강철 같던 남자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폐허가 된 회장실을 가득 메웠다. 그는 아들의 군번줄을 이마에 댄 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평생을 지켜온 체면도 대호의 총수라는 위엄도 모두 소용없었다. 지금 그는 그저 먼저 떠나보낸 아들을 그리워하는 한 명의 슬픈 아버지일 뿐이었다. 세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자신이 이곳 대호그룹에 들어온 이유, 강 회장의 혹독한 질책을 견뎌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비서의 가면을 쓰고 그의 곁을 지켜야만 했던 그 모든 시간의 의미를. 이것은 죽은 전우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자 그녀 자신의 마지막 임무였다. 그리고 그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대호그룹 본사의 공기는 기묘하게 변했다. 이세연 비서는 더 이상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실에서 조폭들을 맨손으로 때려 눕힌 전설이 되었고 직원들은 경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대했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어색하게 90도로 인사를 했다. 탕비실의 가십 주제는 더 이상 그녀의 멘탈이 아니라 그녀가 과연 어느 부대 출신인지에 대한 온갖 추측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강민준 회장에게서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세연을 이 비서라고 부르지 않았다. 호칭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명령조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서툴고 어색한 배려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 비서, 어젯밤에 잠은 좀 잤나? 아침 보고를 위해 들어선 세연에게 그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세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대답했다. 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그래, 여기 앉아서 보고하게. 그는 늘 세연을 세워두고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오늘은 자신의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 어색한 친절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그는 세연의 얼굴을 힐끔거리며 살피다가 그녀의 눈에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이 보이면 잠깐 나가서 바닷바람이라도 쐬고 오게라고 말했고 점심시간에는 최고급 복어 코스 요리를 따로 주문해주기도 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역이었다. 강 회장은 평생 해본 적 없는 배려를 하느라 세연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과분한 대우를 받느라. 한편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마동철은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부산 뒷골목에서 칠성파의 위신은 한낱 계집의 하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복수, 오직 피해 복수만이 그의 추락한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강민준 그리고 그 쌍년. 그는 어두컴컴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의 사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미친 짓이야. 그녀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렇다면 사냥법을 바꿔야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미끼를 써야 해. 그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더욱 교활하고 잔인하게 진화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풀어 강민준 회장의 모든 것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약점, 그의 동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며칠 후 그의 부하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형님, 강민준 회장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혼자 운전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국립현충원입니다. 죽은 아들 녀석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동철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번졌다. 호랑이가 제 발로 굴 밖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것도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완벽해. 세연의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보이지 않는 위협의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회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얼굴들, 퇴근길에 미행처럼 느껴지는 차량. 그녀의 707 특임단 시절의 생존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회장님, 최근 동선이 너무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외부 일정은 자제하시고 이동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안팀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강 회장은 막 아들의 묘지에 다녀올 채비를 하던 참이었다. 그는 세연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비서 과민 반응할 것 없네. 여긴 부산이야. 내 나와 발이라고. 그깟 똥파리 몇 마리가 설친다고 해서 호랑이가 숨을 이유는 없어. 그리고 아들 보러 가는 길까지 요란하게 가고 싶진 않네. 아들의 일에 관해서는 그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게. 내일 아침에 보자고. 강 회장은 세연의 말을 끊고는 홀로 차를 몰아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세연은 불안한 눈으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고 있었다.
강 회장의 차가 한적한 해안 도로인 달맞이길을 지날 때였다.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 그 길은 늦은 밤이 되자 오가는 차량 하나 없이 고요했다. 커브를 도는 순간 전조등 불빛 너머로 도로 한가운데에 고장난 듯 멈춰 서 있는 트럭 한 대가 보였다. 강 회장이 속도를 줄이며 차를 멈추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차량이 그의 차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사이 양쪽 차에서 복면을 쓴 사내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강 회장의 차 유리를 박살내고 그를 거칠게 끌어냈다. 네 이놈들! 강 회장이 저항하려 했지만 노쇠한 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밧줄로 그의 몸을 꽁꽁 묶고 머리에 검은 자루를 씌웠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트럭에서 내려 자신을 비웃으며 바라보는 마동철의 증오에 찬 얼굴이었다. 호랑이 사냥 성공이군. 자, 우리 아지트로 귀한 손님을 모셔볼까? 부산의 밤바다 위로 대호의 총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과의 연락이 두절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자택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세연의 심장을 짓누르던 불길한 예감은 차가운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즉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보안팀은 패닉에 빠졌고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세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명백한 납치였다. 팀장님, 회장님 차량 마지막 GPS 신호가 잡힌 곳은 달맞이길입니다. 지금 바로 수색팀을.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를 세연이 차갑게 끊었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멀리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지휘합니다. 그 순간 비서 이세연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부드럽던 말투는 날카로운 명령조로 바뀌었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베테랑 전사의 피냄새 섞인 살기였다. 박 팀장님은 경찰과 공조하며 언론을 통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장님의 차량이 발견되는 즉시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현장을 보존하고 제게 연락하십시오. 그녀는 혼란에 빠진 보안팀에게 일사불란하게 임무를 하달했다. 그리고 자신은 개인 사물함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비상용으로 넣어두었던 평범한 등산용 백팩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에 불을 끄고 정장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활동성이 좋은 검은색 스포츠 의류가 받쳐 입혀져 있었다. 그녀는 백팩에서 꺼낸 물건들을 익숙하게 몸에 착용하기 시작했다. 손가락 마디를 보호하는 전술 장갑, 야간 투시경 대신 어둠 속에서 시야를 확보해줄 고성능 LED 랜턴 로프와 카라비넌 강력한 절단기, 그리고 유사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수십 개의 강철 베어링. 군용 장비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리자 그것들은 모두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달맞이길에서 강 회장의 차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세연은 직접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밤의 도시를 가르며 현장으로 질주했다. 경찰 통제선이 쳐진 현장. 박살난 차량 주변에서 경찰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세연은 담당 형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강 회장의 비서로서 현장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는 처음에는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범상치 않은 기운과 사고 현장을 훑는 예리한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길을 터주었다. 세연은 경찰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 도로 위에 희미하게 남은 타이어 자국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무거운 짐을 실은 1톤 트럭의 것이었다. 범인들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는 부산의 유흥가에서만 유통되는 희귀한 외국 담배였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의 파편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범인들은 강 회장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을 먼저 공격했다는 전술적인 판단까지 내렸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동철. 그녀가 머릿속에서 단서들을 조합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동영상 메시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 밧줄로 의자에 꽁꽁 묶인 강민준 회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호랑이처럼 살아있었다. 곧이어 카메라 옆으로 마동철의 흉측한 얼굴이 나타났다. 이봐, 비서 양반. 내 잘난 회장님이 내 손에 있어. 아주 값비싼 낚싯줄에 월척이 걸렸지, 안 그래? 마동철이 강 회장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다. 내년이 내 팔을 부러뜨리고 내 자존심을 짓밟은 값을 이제 이 영감탱이가 대신 치르게 될 거야. 살리고 싶나? 그럼 혼자 와. 부산 북항의 폐허시장으로. 부산항 재개발 사업권을 우리 칠성파에 넘긴다는 각서에 대호그룹 인감을 찍어서 직접 가져와. 경찰에 알리거나 꼼수 부릴 생각은 마. 내년이 약속 장소에 1분이라도 늦을 때마다 이 영감탱이 손가락이 하나씩 잘려나갈 테니까. 영상이 끊겼다. 세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목표를 향한 강철 같은 결의뿐이었다. 그녀는 경찰들 몰래 현장을 빠져나왔다. 경찰을 기다릴 시간은 없었다.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수사가 아닌 그녀의 개인적인 전쟁이었다. 죽은 팀장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감히 자신의 전우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사람을 건드린 놈들을 향한 백호의 처절한 응징이었다. 세연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밤의 정적을 찢는 포유를 토해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부패한 생선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부산 북항에 버려진 어시장이었다. 홀로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그녀의 등 뒤로 부산의 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부산 북항의 밤은 죽어 있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없었고 항구의 불빛마저 닿지 않는 부두의 끝자락은 심연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버려진 폐허시장은 그 어둠의 중심에서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에는 짠내와 함께 십수년간 겹겹이 쌓인 생선의 비린내와 부패의 악취가 섞여 코를 찔렀다. 이곳은 도시의 끝이자 법과 질서가 소멸하는 경계선이었다. 이세연은 어둠 속에 오토바이를 숨기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정문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첫 번째 생존 규칙은 적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건물의 측면 녹슨 철제 파이프와 배관들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벽으로 접근했다. 마치 암벽을 타는 산악인처럼 그녀는 파이프와 건물의 균열을 이용해 소리 없이 벽을 올랐다. 3층 높이 깨진 유리창 안으로 몸을 날리는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 검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고 은밀했다. 어시장 내부는 거대한 미궁이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생선을 경매하던 넓은 홀과 생선을 손질하던 수십 개의 작업대, 그리고 수산물을 보관하던 크고 작은 냉동 창고들이 음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건물의 상층부 철골 구조물 위로 몸을 옮겼다.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관측 지점이었다. 아래쪽 가장 넓은 중앙홀에 놈들이 있었다. 마동철을 포함해 어림잡아 10명.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예감한 듯 술판을 버리고 화투를 치며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 파이프와 회칼이 번뜩였고 몇몇의 허리춤에는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까지 보였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 하지만 세연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먹잇감의 배치와 숫자를 파악하는 포식자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강민준 회장이 있었다. 그는 낡은 목재 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얼굴은 구타의 흔적으로 엉망이었지만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조폭들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며 묶인 호랑이의 위험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 모습에 세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팀장 강지훈 소령이 적에게 포로로 잡혔더라도 꼭 저런 눈빛을 하고 있었을 터였다. 세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전술지도로 변했다. 그녀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무기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천장에 매달린 녹슨 도르래와 쇠사슬, 바닥에 고인 미끄러운 무릉덩이,
곳곳에 쌓여있는 인화성 폐자재들, 낡고 위태로워 보이는 중앙 배전반. 이곳은 그들에게는 익숙한 아지트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적을 교란하고 섬멸할 수 있는 최적의 사냥터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양이 같은 걸음으로 철골 구조물을 넘나들며 전장의 무대를 직접 설계했다. 그녀는 절단기로 천장의 낡은 쇠사슬을 고정하는 볼트를 아슬아슬하게 끊어놓았다. 육중한 쇠사슬 뭉치가 이제는 작은 충격에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죽음의 함정이 되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낡은 배전반으로 접근했다. 덮개를 열자 수십 개의 전선이 스파크를 튀기며 위태롭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전선 몇 가닥의 피복을 벗겨내 물이 고인 바닥 근처에 아슬아슬하게 늘어뜨려 놓았다. 이제 저곳은 거대한 전기 함정이 되었다. 그녀가 조용히 전장을 구축하는 동안 아래쪽의 상황은 점차 험악해지고 있었다. 기다림에 지친 마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쌍년이 아직도 안 와? 정말지 회장놈이 죽는 꼴을 보고 싶은 게로군. 그는 희죽거리며 회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얼굴에 칼날을 가져다 댔다. 영감님, 마지막으로 유언이라도 남길 기회를 주지. 내 그 잘난 비서년한테 뭐라고 전해줄까? 내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저주라도 퍼부어 보시지. 강 회장은 피가 섞인 침을 바닥에 탁 뱉었다. 내 놈 같은 버러지에게는 유언조차 아깝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놈과 내 놈의 조직은 이 땅에서 씨가 마를 줄 알아라. 대호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하. 죽는 순간까지 주둥이만 살았군. 분노한 마동철이 칼을 든 손을 치켜들었다. 좋아, 인연이 안 온다면 우리가 먼저 쇼를 시작해주지. 손가락부터 시작할까 아니면 눈알부터 파내줄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세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허리에 차고 있던 강철 베어링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어시장 가장 반대편 구석, 유리창이 늘어선 벽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다. 와장창.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을 깨고 요란한 파열음이 폐허시장을 뒤흔들었다. 모든 조폭들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다. 뭐야? 저쪽으로 가봐. 마동철이 소리쳤다. 부하들 중 절반가량이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세연은 두 번째 베어링을 다른 목표물을 향해 던졌다. 그녀가 미리 작업해두었던 천장의 낡은 쇠사슬 뭉치였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베어링이 쇠사슬을 고정하던 볼트를 때렸다. 끼기기기 콰르르르릉. 수백 킬로그램은 좋게 되어 보이는 쇠사슬 뭉치가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침 그 아래를 지나던 조폭 두엇이 피할 틈도 없이 육중한 쇠사슬에 깔려 먼지를 일으켰다. 크악! 저기! 위다! 위에 누가 있다! 조폭들은 혼비백산하여 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세연은 이미 다음 장소로 이동한 후였다. 전장은 이제 그녀의 설계대로 완벽한 혼돈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혼돈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조폭들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격에 대한 공포로 허둥댔다. 그들이 손전등 불빛을 어지럽게 흔들며 위쪽을 경계하는 사이 이세연은 이미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민준 회장의 구출이었다. 이럴 수가,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마동철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악을 썼다. 그는 본능적으로 강 회장에게서 떨어지려는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정신 차려, 이 등신들아. 인질만 잡고 있으면 돼. 전현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패인이었다. 세연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대신 어둠 그 자체가 되어 그들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낡은 배전반을 향해 마지막 남은 강철 베어링을 던졌다. 파지지직, 퍼펑. 피복이 벗겨진 전선들이 합선되며 섬광과 함께 폭발했다. 가뜩이나 희미하던 비상등마저 꺼져버리고 폐허시장은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다. 조폭들의 손에 들린 몇 개의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떠다녔다. 으악! 불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완벽한 혼돈. 이것이 세연이 원했던 무대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 회장이 묶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암흑에 익숙해져 있었고 모든 지형지물은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강 회장의 곁을 지키던 2명의 조폭은 갑작스러운 어둠에 당황하여 손전등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섰다. 세연은 한 놈의 목을 팔로 감아 경동맥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한 놈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2명의 장정은 억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회장님, 접니다. 이세연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강 회장은 잠시 꿈을 꾸는가 싶었다. 다음 순간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을 올가매던 밧줄을 능숙하게 끊어내는 것이 느껴졌다. 괜찮으십니까? 이 비서 자네 혼자 온 건가?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세연은 자유로워진 강 회장을 부축해 일으켰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상황을 파악한 마동철이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출입구를 막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전현이랑 영감탱이 이 안에 있다. 남아있는 조폭들이 비상구와 정문을 막아서는 것이 느껴졌다. 밖으로 나갈 길은 모두 차단되었다. 이런. 강 회장은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다. 하지만 세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다음 탈출로를 찾고 있었다. 회장님,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저들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강 회장의 눈에 다시금 호랑이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등 뒤에 숨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묵직한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그의 소나기에 들어간 쇠 파이프는 위협적인 둔기로 변했다. 가자고. 이 지옥에서 살아서 나가야지. 그때 한 무리의 조폭들이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세연과 강 회장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섰다. 늙은 호랑이와 그를 지키는 젊은 백호의 기묘한 연합이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제 뒤를 엄호해 주십시오. 세연이 속삭였다. 그녀는 바닥에 고여있던 비린내 나는 물을 손으로 적셔 얼굴에 발랐다. 위장이자 곧 다가올 혈투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의식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마침내 그들을 비추었다. 저기 있다. 잡아. 조폭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순간 세연 역시 어둠 속에서 뛰쳐나갔다. 그것은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맹수와도 같았다. 그녀의 손에는 짧게 끊어진 쇠사슬이 채찍처럼 들려 있었다. 혼돈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생과 사를 가르는 잔혹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전투는 처절했다. 그것은 훈련장에서의 대련이나 회장실에서 벌어졌던 일방적인 제압과는 차원이 다른 실전이었다. 사방이 적인 고립된 공간, 부상당한 요인을 보호해야 하는 최악의 조건. 하지만 이세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극한의 상황이 그녀의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을 깨워냈다. 크아! 선두에서 달려들던 조폭이 휘두른 쇠 파이프를 그녀는 몸을 숙여 피했다. 동시에 팔에 감았던 쇠사슬을 휘둘러 그의 손목을 후려쳤다. 쩍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쇠 파이프가 떨어져 나갔다. 세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복부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하지만 등 뒤에서 또 다른 적이 덮쳐왔다. 바로 그 순간 등 뒤를 지키던 강민준 회장이 움직였다. 그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왔지만 그의 몸속에는 젊은 시절 가난과 폭력 속에서 살아남았던 야수의 본능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포효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쇠 파이프를 야구방망이처럼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연의 등 뒤를 노리던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내 등은 내가 지킬 테니 자네는 앞만 보게 해. 강 회장의 외침에 세연은 잠시 그의 등을 보았다. 늙고 지쳤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호랑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적진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들의 연계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목숨을 맡긴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을 하나의 전투 단위로 묶어주고 있었다.
세연의 움직임은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그녀는 적들의 공격을 흘려내고 그 힘을 역이용하여 상대를 가격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벽과 기둥에 적들을 처박았고 바닥에 흩어진 어망과 상자들을 이용해 그들의 발을 묶었다. 그녀의 싸움은 파괴가 아닌 철저한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세연과 강 회장은 점차 지쳐갔고 포위망은 서서히 좁혀왔다. 그들이 낡은 냉동 창고 구석으로 몰렸을 때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하하, 이제 끝인가? 강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세연의 눈이 번뜩였다. 냉동 창고의 벽 한쪽에 갓 잡은 생선을 바다로 바로 버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네모난 배출구가 보였다. 녹슨 철문으로 닫혀 있었지만 저 너머는 바로 바다였다. 유일한 탈출구였다. 회장님, 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세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좁은 입구를 막아서는 인간 방패가 되었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배출구로 다가가 녹슨 잠금 장치를 쇠 파이프로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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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와 쇠가 부딪히는 절박한 소음과 세연이 적들을 막아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냉동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마침내 이 모든 혼란을 뚫고 마동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다른 부하들을 밀쳐내고 직접 세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회칼이 들려 있었다. 결국 내년이 내 손에 죽는구나. 마지막 결전이었다. 마동철의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교활하고 악랄했다. 그는 세연의 부상당한 어깨를 집요하게 노렸다. 세연은 이를 악물고 그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출혈과 탈진으로 인해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었다. 회칼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며 붉은 선을 그었다. 세연은 고통으로 잠시 주춤했다. 마동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목을 향해 칼을 찔러 넣었다. 피할 수 없는 공격.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다. 쾅! 강 회장이 마침내 녹슨 배출구의 잠금 장치를 부숴버린 것이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지금이야. 세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철의 칼날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붙잡은 채 함께 뒤로 넘어졌다. 그들의 몸은 열린 배출구를 통해 그대로 냉동 창고 밖으로 튕겨나갔다. 풍덩. 칠흑 같은 부산의 밤바다가 두 사람을 삼켜버렸다. 강 회장은 잠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도 주저없이 차가운 바다로 몸을 던졌다. 얼마 후 무트로 기어나온 세 사람은 탈진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세연은 마동철의 팔을 완전히 꺾어 제압한 상태였다. 멀리서 마침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회장은 피와 바닷물 그리고 이름 모를 오물로 뒤범벅이 된 세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로서의 냉정함은 없었다. 대신 자신의 목숨을 구한 어린 영웅을 그리고 아들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전우를 자신의 새로운 딸을 바라보는 뜨거운 무언가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부산 북항의 핏빛 새벽은 한바탕의 폭풍이 핥히고 간 흔적들로 얼룩져 있었다. 무트로 올라온 세 사람의 모습은 처참했다. 피와 바닷물 그리고 폐허 시장의 오물로 뒤범벅이 된 채 그들은 탈진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세연은 의식을 잃은 마동철의 팔을 완전히 꺾어 제압한 상태였고 강민준 회장은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을 씹어 삼키며 곁에 서 있었다.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지독하게 길었던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며칠 후 해운대 마린시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고급 병원의 VIP 병실. 통유리창 너머로 부산항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세연은 옆구리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의사는 칼날이 뼈를 비껴가 천만다행이라며 과다출혈과 저체온증이 겹쳤으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강민준 회장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대우그룹의 모든 현안을 뒤로한 채 그는 마치 딸을 간호하는 아버지처럼 병실을 지켰다. 직접 죽을 떠먹여 주려다 세연이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머쓱해지기도 하고 밤새 그녀가 열이라도 오를까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했다. 내가 어리석었네. 창밖을 보던 강 회장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자네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컸군. 내 오만함 때문에 자네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었어. 이 늙은이를 구하겠다고 그 차가운 바다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면목이 없네. 자네에게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내 아들에게도. 세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 바다 자신들이 탈출했던 그 검고 차가운 물결에 머물러 있었다. 강지훈 소령님의 마지막 명령은 회장님을 지켜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폐허 시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회장님을 지키는 것은 이제 저 자신의 의지입니다. 회장님은 제게 남겨진 마지막 전우이자 가족이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세연의 손을 말없이 잡아줄 뿐이었다. 늙은 호랑이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이 젊은 백호의 상처 입은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온기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관계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한 달 후 세연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어느 맑은 가을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대우그룹 본사가 아닌 경남 양산의 국립현충원이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수많은 비석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강지훈 소령의 묘비 앞에 섰다. 잘 다듬어진 잔디 육군 소령 강지훈이라고 새겨진 이름, 그리고 특전사의 검은 베레모를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사진. 강 회장은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비석의 차가운 표면을 오랫동안 어루만졌다. 지훈아, 아비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스산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보낸 그 아이가 내 동료가 이 못난 애비를 구했다. 내가 없었다면 이 애비는 부산 앞바다의 고기밥이 되었을 게다. 내가 옳았어. 그 아이는 내 말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믿음직한 전사더구나. 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참을 아들의 이름만 부르던 그는 이내 눈물을 닦고 옆에 서 있는 세연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묘비를 향해 마치 소개라도 하듯 말했다. 그래서 아비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내 동생으로, 내 딸로 삼기로 말이다. 내게 여동생이 하나 생겼으니 하늘에서 부디 기뻐해 다오.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그리고 서로를 지켜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다오, 내 아들아. 그 선언과 함께 강 회장은 평생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는 듯 했다. 세연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비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묘비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손끝이 관자놀이를 스치는 각도는 교본 그 자체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폐허 시장의 사투 속에서 피와 흙먼지가 묻었던 아들의 군번줄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의 옷소매로 군번줄에 묻은 마지막 얼룩까지 정성껏 닦아낸 뒤 비석 앞 작은 고리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녀에게 맡겨졌던 마지막 유품이 마침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 소령님께 보고 임무 완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나직한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이로써 죽은 자와 맺었던 그녀의 약속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리고 이제 산자와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될 터였다. 일주일 뒤 대우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이사회 및 전 직원 보고회가 소집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강민준 회장이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인질극 사건과 납치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 직원들을 위한 파격적인 보상과 심리치료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기다렸던 말을 꺼냈다. 이번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며 저는 그리고 우리 대우그룹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기 관리란 재무제표의 숫자를 맞추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을, 우리의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이에 저는 오늘 대우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인사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는 옆을 향해 손짓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세연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장내에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다. 이세연 실장은 이제 더 이상 제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오늘부로 이세연 실장을 그룹 회장 직속 미래전략기획실의 초대 수석실장이자 이사회의 정식 멤버로 임명합니다.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다. 단순한 영웅 대우나 포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특수전 경력과 비범한 통찰력을 그룹의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 편입시킨 대우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사였다. 앞으로 이세연 수석실장은 대우그룹이 마주할 모든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고 임직원의 안전을 책임지며 그룹이 나아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온몸으로 보여준 헌신과 용기의 리더십이 앞으로 우리 대우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강 회장은 세연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았다. 대우그룹은 더 이상 차가운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 바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과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난 대우그룹의 새로운 출항을 알리는 축포였다. 또 다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회장실의 풍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여느 때처럼 창밖을 보며 부산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과거의 냉혹함 대신 온화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회장님 들어오셨습니까? 노크와 함께 들어선 것은 이세연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보이차 트레이가 아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보고서가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와 눈빛에는 이제 비서의 수동적인 모습 대신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리더의 자신감이 넘쳤다. 그래, 이 실장. 어서 오게. 강 회장이 돌아서며 따뜻하게 그녀를 맞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의 관계로 마주 서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이자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으로 서 있었다.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보고 전에 아침 식사부터 하지. 오늘 아침은 뜨끈한 돼지국밥 어떤가? 자네 팀장도 참 좋아했을 텐데.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시험이나 평가의 의도가 없었다. 아들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은 아버지의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세연의 입가에도 처음으로 꾸밈없는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임무가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좋습니다, 회장님. 아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따뜻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아버지. 차가운 강철과 유리로 뒤덮인 마린시티의 마천루 위로 호랑이와 바다를 품은 대우그룹의 새로운 항해를 알리는 눈부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